안녕하세요. 저는 을지대학교 바이오융합대학에 있는 오창석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는 유해 분석과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라는 내용으로 유해가 발굴되는 시점부터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고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 발표 내용은 한국전쟁 70주년 특별전인 70년의 기억, 그리고 전쟁이 남긴 아픔, 그리고 화해, 특별전과 관련된 것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생물체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은 생명이 끝나는 순간부터 분해와 부패가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피부와 같은 약한 조직이 사라지고 백골화되었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약한 뼈들부터 단단한 뼈들까지 모두 분해되어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굴 현장에서 발견되는 유해는 유해의 보존 상태는 모두 다릅니다. 유해에 대한 분석은 형태학적인 분석이 중요하지만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한, 그리고 유지하지 못한 유해의 경우 분석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전자 검사는 유해 분석 및 신원 확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의 한 고고학 발굴 현장인데요. 발굴 현장에서 유해가 발견되면 여기 가운데 보이는 사람과 같이 분석을 진행하는 연구자가 직접 발굴 현장을 방문하여 상황을 확인한 후 유해를 수습합니다. 유해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는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사진에 보이는 모습과 같이 열분된 개인 보호구를 착용을 하고 열분된 도구를 이용하여 발견된 유해를 부분별로 서로 섞이지 않도록 수습을 합니다. 수습된 유해는 연구소로 옮겨진 후 유해 번호를 부여를 하고 서로 섞이지 않도록 각각의 상자에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이후 뼈의 표면에 붙은 토양을 제거한 후 머리뼈, 치아, 그리고 종아리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발, 어깨뼈, 무릎뼈 이런 모습으로 각각의 뼈대를 형태학적으로 확인하여 구분 짓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으로 유해에 대하여 체질 유학적인 그런 분석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도구를 이용하여 보시는 분들처럼 도구를 이용하여 계측적 분석과 맨눈으로 직접 보면서 해부학적인 특징을 분석하는 비계측적 분석이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엉덩이뼈, 그리고 머리뼈, 넙다리뼈, 그리고 치아, 이것도 또 엉덩이뼈인데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뼈들을 이용하여 백골화된 유해에서 나이라든지 키, 그리고 성별,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병리학적인 분석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뼈에서 나타나는 특징, 예를 들자면 뼈대에서 나타나지 않는 손상, 정상적인 뼈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손상이나 변형,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 과정인데요. 이런 과정들이 예를 들면은 머리뼈에 있는 총상의 흔적이라든지 또는 골절 또는 이런 어떤 그 질환의 특징, 이런 것들을 뼈대에서 확인 가능한 특징들을 찾아냅니다. 이거는 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요. 그런 특징들을 찾아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맨눈으로 보기 힘든 그런 미세한 구조에 대해서는 CT를 촬영하는,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이 CT를 촬영하는 후에서 3차원 재구성을 통해서 이런 병리학적인 분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체질 유학적인 분석과 병리학적인 분석은 사망자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사망자의 신원을
특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분석이 모두 끝나면은 그 다음으로 유전자 분석이 들어갑니다. 유전자 분석에는 주로 넙다리 뼈와 같이 단단한 뼈가 이용되는데 체질의학적인 분석 및 병리학적인 분석 중 또는 그 이후의 유전자 분석을 위한 뼈 조직을 샘플링하는 작업이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은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샘플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그림이 이제 샘플이 보관되어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뭐 체질의학과 병리학적인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DNA 분석을 위해서는 여기서 샘플을 일부 추출을 해서 DNA 추출하는 방으로 옮긴 다음에 DNA 추출을 하고, 그리고 추출된 DNA를 이용해서 유전자 분석을 위한 시약과 혼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일반적인 실험실에서 그것들을 일반적인 실험실로 옮겨와서 여기서 PCR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유전자 증폭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동안 연구자와 샘플의 이동은 오염을 막기 위하여 한 방향으로 서로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서로 샘플과 사람은 한 방향으로 이동이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데, 실험 공간도 과정대로 서로 분리된 곳에서 진행된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제 뼈 조직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유전자를 추출하여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뼈와 같은 시루의 표면을 긁어냅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뼈의 겉에 부분은 많은 흙을 털어내긴 했지만 아직도 많은 양의 그 망수에 오염된 물질들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멸균된 손 드릴을 이용해서 멸균된 복장을 착용하고 멸균된 손 드릴을 이용해서 뼈의 겉 표면을 깎아내게 됩니다. 그런 후에 뼈의 깎아낸 일부 부분을 절제를 하고, 이거를 락스와 같은 용액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오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자외선 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오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염제가 끝난 뼈는 이 그림에 보이는 이 장비가 뼈를 분쇄하는 장비입니다. 이 안에 실린더 안에 뼈 조각을 넣고 이거를 이 장비에 집어넣으면은 꼭 요 앞에서 왔다 갔다 요 안에서 요 실린더가 요 왔다 갔다 하면서 뼈를 부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말로 만든 후에 뼈 가루를 만든 후에 여러 가지 약품을 이용하여 유전자 분석을 추출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이제 치아입니다. 치아와 같은 경우는 치아의 한 부분을 잘라낸 후에 그 속 부분을 멸균된 치과용 드릴을 이용하여서 안에 있는 부분을 갈아내게 되죠. 그래서 분말로 만든 후에 뼈와 마찬가지로 유전자를 추출하는 약품들을 이용해서 유전자를 추출하게 됩니다. 추출된 유전자는 그 자체로 분석을 진행하기에는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유전자를 다시 한 번 더 증폭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유전자 부위만 따로 증폭하는 시약과 혼합한 후 유전자를 증폭합니다. 그리고 증폭된 결과를 아래에 있는 사진과 같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요즘은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바로 분석 장비를 적용하여 결과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유전자 증폭이 끝나면은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분석합니다. 여기 보시는 이 표는 유해에서 얻은 시료와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들 간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서로 나열하여 비교한 표입니다. 가장 위에는 요게 RCRS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마이토콘드리아의 기본 참고 서열이라고 하는 건데,
이 참고서를 이렇게 쭉 배치시키고 그 아래 이제 샘플과 연구자료의 서열을 쭉 나란히 배치시키는 것입니다. 서로 같은 서열이 여기서 관찰이 되나요, 여러분들은? 이 ICRS나 뭐 양주 리버라든지 아니면은 연구자들 간에 이런 연기 서열 분석 결과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험 과정에서 오염이 없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 샘플의 고유한 유전자 프로파일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렇게 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유해의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한 성별의 확인이 유해 분석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발굴된 유해에서 성별이 판정하는 것은 대부분이 전 해부학적인 특징을 갖고 판정합니다. 그리고 일부 옷감이라든지 아니면 유품 또는 그 무덤 표면에 있는 명정과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명정에는 이제 이 묻힌분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별을 추정하거나 판정할 수 있는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합장료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선 그런 무덤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합장료를 쓰는 경우는 좌측에는, 여기서 그림에서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발에서 머리 쪽 부분을 봤을 때, 좌측에 있는 무덤이 남성일 것,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여성일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매장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하여서 남녀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저는 실제 조선시대 사람들이 문헌에 기술된 것처럼 전통적인 방식을 정확히 따랐는지를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녀 합장료를 대상으로 유해에 대한 성별 판정을 위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요. 우선 무덤의 매장 위치에 따라 남녀를 구분하였고, 이 무덤에서 출되는 유해의 골깃뼈를 이용해서 남녀를 평가하였습니다.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한 쌍인데요. 1번, 2번 무덤으로 표시했습니다. 그 보면은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발에서 머리 쪽 부분을 봤을 때 왼쪽에 있는 무덤을 1, 오른쪽에 있는 무덤을 2 이렇게 위구 번호를 내렸는데요. 그런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1번에 있는 것은 남자의 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여자의 뼈,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뼈의 형태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은 요 위는 그 골기뼈의 요 큰 궁중템이라는 요 구조를 갖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1번부터 5번까지 서로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가까이 보면 그 그림에 약간씩 좀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 큰 궁등 페임의 모양이 1번과 가까운 경우가 이제 가장 여성스러운 거고, 5번에 있는 경우처럼 이렇게 각도가 작은 거를 가장 남성스럽다 얘기합니다. 요 뼈에서 제가 가장 남성스럽다, 가장 여성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이거는 이 뼈를 이런 형태를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100% 여자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많은 결과를 통해서, 수많은 연구를 통한 결과를 통해서 요 1번과 같은 형태가 여성이 가장 가깝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여자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가장 여성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매장 위치상은 남성이지만 여성에 가까운 특징을 가진 골기뼈도 있었어요. 이와 반대로 여성애로 추정되는 무덤에서는 남성이 골기뼈로 추정되는 그런 형태의 뼈가 관찰돼서 남녀 구분이 이런 매장의 형태 이거에 따라서 구분 짓기는 약간 모호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치아에서, 여기 있는 게 치아의 사진인데요.
치아에서 가장 바깥에, 그 머리의 치아 머리 가장 바깥에 있는 그 부분이 범랑질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범랑질을 만드는 물질이 바로 아밀로제닌이라는 그런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이 이 범랑질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성염색체는 XX고, 여성의 경우는 XX고, 남성의 경우는 XY죠. 생물학적으로요. 그래서 성염색체가 XX인 경우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 되고, 성염색체가 XY인 경우엔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 됩니다. 아밀로제닌 유전자는 이러한 성염색체인 X염색체와 Y염색체에 모두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밀로제닌 유전자는 상염색체, 사람의 염색체인데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성을 만들어내는 특징을 갖고 있는 성염색체상에 모두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아밀로제닌에 대한 연구를 하던 중에 이 아밀로제닌 유전자가 어떤 한 부분이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조금 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개인 식별,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구분해주는 개인 식별 부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아밀로제닌 유전자를 이용한 성별의 판정은 이런 개인 식별의 특히 성별의 판정 부분에서 아주 기본이 되었습니다. 전혀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7개의 유해에 대해 아밀로제닌 유전자를 이용한 성별 판정을 하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장류에서 남성과 여성의 내장 위치가 서로 바뀌었다는 것을 유전자 분석의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뼈의 특징으로 성별 판정이 어려운 나머지 5개의 케이스에서도 모두 아밀로제닌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유전자 분석에 실패한 이 한 케이스를 제외한 요 4개의 케이스에서 모두 성별을 확인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렇게 성별 판정에서 아밀로제닌을 이용하는 방법, 유전자 검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상당히 효과가 큰, 그리고 성공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개체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뼈대의 형태를 분석하는 체질 인력적인 분석을 통한 성별의 판정 방법이 매우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호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분석에 들어가는, 성별을 판정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럼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유전자를 이용한 검사가 모두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EP-C-10-1이라는 이 샘플은 유전자가 전혀 추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뼈에서 유전자가 추출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는 꼭 필요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신체에서 분리되어 있는 유기물이 피장자의 것이 맞는지를 확인했던 실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그 위아래 이 2개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조선시대 무덤사라고 했는데 미라의 케이스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미라인 줄 알고 미라라고 이름 붙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안에 뼈밖에 없었거든요. 2007년 서울 외곽에 있던 한 발굴 현장에서 이렇게 옷감에 쌓여져 있는 유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발굴 현장으로 직접 나가서 이 유해를 관체로, 여기 있는 아예 관체로 들여다가 연구실을 이송을 하였습니다. 옷감에는 옷감 내부에 유해가 어떤 모습으로 들어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내부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대학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CT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CT 촬영 영상을 확인하던 중에
이 옷감 내부의 유해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머리뼈입니다. 머리뼈 내부에 크기가 좀 작은 어떤 그런 그 구조물이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뇌입니다. 이 내부 자크가 작은 뇌가 관찰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사람이 CT 촬영하면 내부 자기들이 관찰이 돼야 되거든요. 그 내부 자기의 것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머릿속에 있는 이제 머리뼈 안에는 뇌가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백골에 시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위에서 본 모습, 그리고 이건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근데 머리뼈 옆쪽에서 어떤 뭔가 작은 돌 같은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개들이 모여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분께서 돌아가실 때 같이 묻었던 유품이나 장신구 이런 것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의 정체는 이제 수위를 벗겨내는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주머니입니다. 작은 주머니인데 이 주머니에 아까 그런 돌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열어서 봤더니 치아가 나왔습니다. 치아. 근데 이 치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치아들을 법의관의 국가수에 계시는 그 법의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치아 분석을 했더니 한 벌에 총 한 벌의 치아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위턱과 아래턱에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의아한 얘기였는데요. 형태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유해 사망 당시의 나이가 이제 47세 전후로 판단이 되었거든요. 이런 사망을 추정할 수 있는 사망 당시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뼈나 아니면 치아 아니면 골반뼈나 넉다리뼈 이런 것들이나 형태학적인 구조나 아니면 조직학적인 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던 게 67세 전후로 이제 파악이 됐어요. 치아의 그 교환면, 서로 마주보는 요 부분의 나모들을 갖고 평가하는 그런 나이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이 치아의 나이를 봤더니 49세였습니다. 문헌에 따르면은 이제 옛날 그 문헌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문헌에 따르면은 살아있는 동안 빠진 치아나 뭐 이런 나머지 머리카락이나 손톱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놨다가 이 분께서 사망하실 때 같이 매장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매장 풍습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치아는 이분 그 피장자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은 이분이 이제 아까 치아 나이가 49세 전후라고 했잖아요. 거의 20년 정도 동안은 그 빠진 치아를 모두 모아놨다가 같이 돌아가셨을 때 같이 그 관에 넣고 무장을 한 겁니다. 그랬다는 얘기인데, 네, 이거는 사실 추정일 뿐이고요. 문헌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본 사람이나 이런 증거 이런 기록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추정일 뿐이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치아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저는 이 치아가 이 유해 본인인 것이 맞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치아가 본인인 것인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전자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형태학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의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분리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먼저 유해의 것이 확실하고 보여지는 머리뼈 내에 있는 이 뇌와 넉다리뼈 얘를 샘플링해서 유전자를 추출했고요. 그리고 실험 대상이 되는 이 치아 중에서 아까 봤던 그 굉장히 많은 치아들 중에서 3개를 임의로 선택했습니다. 무작위적으로 선택하여가지고 해서 유전자를 추출을 하였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림이지만 오염이 없는 공간에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실과 동선 이제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연구실에서 실험이 이루어졌고요. 유전자 검사는 개연 식별에 그리고 신원확인에서 우리가 법과학적으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상형수치 STR 분석과 마이토콘드리아 DNA 분석을 사용하였습니다. 실험은 최소 3회에서 5회 반복하여 서로 일치된 경과만 이용하여 결과 분석에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염 확인을 위해서 실험에 참여했던 여러 연구자는 총 9명이, 남편에 총 9명까지 연구자가 있었는데요. 이 연구자들에 대한 STR 검사도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미토콘드리아 다변이군에 대한 우리가 그 신원 확인을 위해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미토콘드리아 다변이 부위에 대한 유전자 증폭 결과입니다. 모든 이 4개의 부분을 모두 증폭을 했는데 모든 경우에 모두 다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 성공적으로 증폭됐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실험, STR과 마이토콘드리아 분석이라는 이 두 실험을 통해서 STR 분석의 경우에서는 이 뇌조직 유전자의 프로파일과 비교해서 정확히 일치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관찰이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부분에서 많은 유전자 자위, 이런 자위들 부분에서 서로 일치되는 그런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었고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에서는 뇌라든지 넉다리뼈 그리고 치아 3개 이 모든 샘플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100% 일치하는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 결과들은 이 실험에 참여했던 이런 DNA 분석에 참여했던 연구자들과 비교했을 때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이 샘플이 연구자에 의한 오염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과학적인 분석 결과와 그리고 샘플이 모두 하나의 관에 있었다는 그런 증거, 상황들을 종합하여서 이 치아는 피장자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으로 판정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서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국제학술지를 통해서 발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전자 발굴 현장에서부터 유전자 분석까지에 대한 그런 검사 방법과 검사 과정과 그리고 유전자가 신원확인이나 그런 위해 분석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짧지만 약간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유전자 분석의 한계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발표 내용 중에도 있었지만 유전자 검사가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유전자는 세포에 들어있죠. 유전자는 그 사람을 구성하는 사람제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세포 안에는 이제 유전자가 있고요. 이 유전자는 이제 세포가 죽으면, 즉 생명사이 끝나면은 같이 죽습니다. 세포가 죽어서 세포가 죽는 과정에서 유전자도 같이 파괴가 되고요. 결국 작은 조각들로 분해가 됩니다. 분절화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이제 유해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될 때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과 같이 그러한 분석 방법을 택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유전자가 아까 분절화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돌아가시면은 그 세포가 죽으면은 시간이 지나에 따라 그 유전자가 계속 잘리게 되는데 분해가 돼서 분절화가 짧은 날편이 분절화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환경에 따라서 매정 환경과 또는 조건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합니다. 틀리긴 하지만은 유전자 증폭 산물의 크기가 작은 것은 증폭이 잘 됩니다. 불행 같은 경우는 증폭이 잘 됐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유전자 증폭의 산물이 작았을 때는 잘 증폭이 되다가 어느 정도 한계를 넘어서면 증폭이 잘 되지 않습니다. 분석의 성공률이 떨어지는 상태가 벌어지게 되고, 넙다리뼈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발견된 유해에서는 뇌와 같은 조직이 발견되지 않고 그냥 백골화된 시신만 관찰되기 때문에 이런 백골화된 시신에서 단단한 뼈를 이용해서 유전자를 추출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단단한 뼈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넙다리뼈입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넙다리뼈인데, 넙다리뼈에서를 관찰해 보면은 넙다리뼈에서 아주 작은 사이즈, 한 200에서 300배 있으면 길이를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의 길이에서는 증폭이 되다가 그 이상 증가하면은 증폭이 안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유전자의 보존 상태가 좋지 못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렇게 증폭산물이 크게 클수록 유전자의 보존 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증폭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유해와 같이 오래된 시료,
그런 오래되고 좀 손상된 시료를 이용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중폭산물의 크기를 줄이는 그런 접근 방법을 택해야 되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이 오염된 시료라고 제가 타이틀을 적어놨는데,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아까 보셨던 사진인데 이 사진을 잘 보시면은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시료를 채취하는 이 연구자는 멸균된 복장과 도구를 갖고 있어요. 착용을 하고 있고, 근데 요 앞에 계시는 분, 요 뒤에 계시는 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분들은 평상복 차림입니다. 평상복 차림이고 이런 오염 방지에 대한 전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이렇게 발굴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는 이제 얼마나 오염되어 있느냐, 오염되지 않느냐, 그런 시료의 상태인데, 얼마나 오염되어 있지 않은 시료를 갖고 유전자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연구의 그 분석의 성공과 실패가 구분이 됩니다. 확실히 갈립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이분들처럼 이렇게 평상복 차림의 오염 방지, 오염에 대한 그런 방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작업을 하시는 분은 이제 수습하시던 샘플을 갖고 유전자 분석을 한다. 그럼 여러분 결과를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오염이 된 시료를 사용하지 않는 오염된 시료를 사용하는 것이라면은, 다시 말씀드려요. 말이 꼬이는데, 오염되어 있는 시료를 이용하여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분석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헷갈려요. 분석 결과가 나와도. 또 하나의 오염은 이제 연구자가 연구를 하는 동안 유전자 추출해서 유전자 증폭과 이런 분석을 하는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오염인데, 오래된 시료를 이용해서 유전자 분석을 연구하는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연구 과정마다 서로 공간적으로 구분하여 오염을, 이런 공간적 구분을 한다는 건 이제 오염을 최대한 적게 만들려는 그런 노력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샘플링 한 다음에 이제 요의 방해 구조가 이게 실제 사진인데 옆방입니다. 옆방에서 샘플링을 한 후에 이렇게 사람이 이동해서 요 안테로모로 방을 가서 이제 다시 복장을 갈아입고요. 그래서 주인이를 추출하는 고유전자 등을 추출하는 방에 대해서 유전자를 추출하고 다시 나와서 여기 PCR을 그 유전자 증폭을 하는 시약과 혼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샘플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쭉 통해서 거리상 60m 정도 거리가 떨어진 그런 다른 건물이요. 다른 건물에 메인 실험실이 있는데 그 실험실을 옮겨와서 유전자 증폭 과정을 거칩니다. 유전자 증폭을 여기서 하진 않아요. 유전자 증폭을 여기서 하게 되면은 이 연구 공간 자체가 다 오염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유전자 분포를 하는 그런 실험 공간은 샘플이 있는 방과 거리상, 공간상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실험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이렇게 샘플을 이동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시면 여기 보면은 그 실험실 한 부분은 이제 평상시에는 이런 밝은 상태에서 실험을 하고, 실험이 끝나면은 UV 등을 켜서 요 안에 전체를 다 멸균을 시킵니다. 이런 것으로 이제 오염 방지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자, 이거는 그런 유전자를 추출해서 증폭해서 분석을 한 결과예요. 위에 있는 게 참고 서열이고, 이게 샘플이 2개가 있습니다. 각각 2번의 실험실을 했고요.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연구자 4명이 참여해서 각각에 대한 그 시료여서 유전자 분석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염기 서열 근거를 쭉 나열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A2와 B2 그리고 연구자 2번에서 염기 서열 결과 서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해주는 건 뭘 것 같습니까? 연구자 2번에 의해서 이 샘플들이 오염이 됐다는 걸 뜻합니다. 법과학 또는 고고학 시료와 같이
적은 양의 유전자를 이용해서 또는 많이 보존 상태가 좋지 않고 많이 분절화되어 있는 그런 적은 양의 유전자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오염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오염을 컨트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염을 좀 더 많이 확인하기 위해서 최소한 서로 다른 샘플, 한 샘플이지만 서로 다른 부위를 택해서 유전자 증폭을 한 다음에 서로 간에 비교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오염을 제거하는, 오염을 컨트롤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 유해 분석과 신원 확인에서 유전자 검사가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유해 분석과 신원 확인, 친자 확인 등에서 유전자 검사는 다른 분석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내용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유전자 분석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석 비용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석 결과를 받아보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염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신뢰도, 그리고 유전자를 추출하는 단계에서 만약에 이게 유해를 찾아서 이제 어떤 유족에 찾아주는 그런 경우라면은 연구자들의 이제 유전자도 다 추출을 해야 됩니다. 샘플을 봐서 전 유전자를 추출해야 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들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해결할 때 문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유전자 검사가 사용되어지는 게 이런 문제점을 대비했을 때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